개혁주의 생명신학회와 한국개혁신학회가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한국교회 신학을 점검해 성경대로의 신학을 다시 붙잡고 나아가자고 주장했습니다.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서울광장에서 열릴 동성애 집회에 대해 맞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준비위 측은 모든 시민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성소수자만을 위한 축제를 여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입니다. 중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약물 과의존 문제는 청소년기부터 성인기까지 다양한 양상들이 나타나 조기 발견과 상담 등 변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실제적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어가는 시대, 미래 목회자를 길러내는 신학자들의 올바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와 한국개혁신학회는 공동학술대회를 열어 한국교회의 신학을 점검하고 성경대로의 신학을 다시 붙잡고 나아가자고 주장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신뢰 수준은 기독교인의 경우 매우 그렇다가 24.2%, 약간 그렇다가 35.7%로 긍정적 응답이 59.9%에 머물렀습니다. 비기독교인의 경우 매우 그렇다 2.1%, 약간 그렇다 8.6%로 긍정적 응답 10.7%밖에 되지 않아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5일에 열린 공동학술대회에서는 교회가 신뢰를 잃은 것이 신학교육의 잘못된 결과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장종현 백석대학교 총장은 신학자들의 진정한 권위는 학문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 있었지만 한국교회는 그 십자가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장종현 총장은 세상과 구별이 없는 교회의 모습과 신학교의 모습을 볼 때마다 신학교의 운영자로서 많은 죄책감을 느낀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총장은 학문만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게 하지 못하면 참된 신학 교육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학문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잘 가르친다 해도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고 독창적인 학문만을 쫓다가 정작 하나님을 놓친 오늘날의 신학. 유충국 백석대학교 교수는 신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는 명제를 가슴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 기도 성령 운동의 실천을 통한 영성 훈련을 강조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유충국 교수는 신학생들이 자신이 이래야 할 교회가 치열한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있음을 기억하고 영적인 무장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수업 커리큘럼이 전반적으로 변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90%가 장로교 출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 같은 목회자가 잘못한 것이고 그 목회자들을 길러낸 우리 교수들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강력하게 끌고 가지 않으면 정말 좋은 개혁주의가 살아나질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묻어져 갈 수 있습니다. 학문이 우상이 돼버린 신학교육 현실을 철폐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은 신학으로 회복돼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한성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는 신학교육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신학부나 신학대학의 자의식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상화 교수는 수업 목표를 학문적 열매 대신 보다 목회 실천적이고 선교적이면서 영적인 열매들을 맺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학교육 개혁은 신대원만의 문제가 아닌 각 교단의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협력하여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기독교 신학의 모든 분과가 공동으로 보다 체계적이며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시대가 요청하는 교회 지도자상을 세우고 그러한 교육 목적과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적절한 학제와 커리큘럼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단지 지식과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신학.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창하는 신학자들과 교수들은 이제 미래 시대가 요구하는 참된 신학도들을 세워 한국교회를 올바로 변화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서울광장에서 열릴 동성애 집회에 대해 맞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준비위원회 측은 모든 시민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성소수자만을 위한 축제를 여는 것은 부당하다고 규탄했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토요일 열리는 대규모 동성애 집회. 성소수자의 축제라는 명목의 동성애 집회가 열리는 곳은 서울시청 광장입니다. 일반 시민들과 가족들이 함께 사용하는 서울의 대표적 공공장소인 서울광장. 소수자의 인권 신장을 위해 열리는 집회로 인해 다수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 집회의 음란성은 청소년들에게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음란성, 그다음에 성문란성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버젓하게 실시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자녀들, 특별히 청소년들에게는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한다는 것은 용납도 되지 않습니다. 길원평 반대국민대회 준비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한 여론조사 결과 퀴어 축제의 과도한 노출과 서울광장 사용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동성애 퀴어 문화 축제 장소로 서울시청 광장 사용을 허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하지 않다가 64%, 적절하다가 24.8%입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퀴어 축제를 서울광장에서 열게 하는 것을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 조영길 전문위원장은 국민 여론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를 허가한 서울시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중립을 지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 여론이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의 자유를 침탈하는 무시무시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라고 나서고 있는 이 대회에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집권여당이 편향적으로 지지하고 동의하고 동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공공기관에 마땅하게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민대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국민대회는 오는 토요일 오후 1시 대한문광장에서 시작돼 동성애 반대 집회와 퍼레이드, 페스티벌 등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서울 송파 지역 분이엘교회와 공주 신관교회가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비를 후원했습니다. 신관교회는 지난 3월 여선교회가 진행한 바자회를 통해 시각장애인 1명의 각막이식 수술비를 준비하고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조성원 신관교회 담임 목사는 빛을 선물하기 위한 믿음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소망빛으로 더 아름답게 빛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익금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 거기에 각막 이식 수술 비용을 우리가 후원하자. 그랬더니 총여선교회 회장 또 장로님들 다 좋다고 박수치고 또 응원해서 오늘 이렇게 뜻깊게 좋은 예배 드리고 또 기쁜 마음으로 후원하게 됐습니다. 창립 35주년과 비전센터 기공을 기념해 각막이식 수술비를 후원한 분이엘교회는 앞으로 지역사회를 넘어 한국의 소망이 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교회가 되기로 했습니다. 유병용 분이엘교회 목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랐던 믿음의 선배를 본받아 우리들도 선교적 사명을 갖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기억하시는 이름들이 되자고 밝혔습니다. 필리핀과 한국의 수교가 올해로 70년이 됐습니다. 네, 필리핀은 오랜 우방으로 자리하면서 지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피란 수교 70주년, 선교 사역 부분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필리핀 오일준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한국은 1949년 3월에 필리핀과 수교를 맺었는데 선교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필리핀 선교 역사를 알아보면 필리핀은 333년이라는 스페인의 오랜 통치하에 아시아 최초의 카톨릭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이 48년 동안 통치하면서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였고 1899년에 최초로 미국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기독교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한국 교회는 필리핀과 수교를 맺은 이후 1974년 필리핀 최초의 한인 교회인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시작하게 되었고 1977년 비로소 장로교 합동 소속의 김아령 목사를 최초로 필리핀에 선교사로 파송하며 이후 왕성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필리핀 선교 역사는 43년이 되었습니다. 네, 이 4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필리핀 선교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필리핀 선교 40년의 역사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필리핀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 아시아에서 제일 성장한 경제 국가 중 하나로 발전했습니다. 더불어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의 선교 역사 위에 뒤늦게 한국 선교사의 활동이 시작되었지만 언어와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초창기 한국 선교사들은 마닐라를 중심으로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며 미국 선교사들의 조직적이고 협력적인 선교사역과 다른 개인적 교회 사역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8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특성과 자체 언어가 200여 종류나 되고 지역마다 우상을 섬기는 풍습이 강하며 가족과 친족의 단결력이 심해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카톨릭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40여 년의 선교 역사 속에 서양 선교사들의 방법이 아닌 아시아인에 의한 공감대 선교 방법들이 하나씩 뿌리를 내려가고 열매를 맺어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이 필리핀 선교사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필리핀의 사역자들 양성, 특별히 평신도 사역자 증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필리핀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디아스포라들의 선교입니다. 필리핀 선교의 특징 중 하나는 평신도 선교사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현재 필리핀 선교의 주된 포커스는 필리핀을 넘어 열방의 선교의 동역자들을 훈련하고 파송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 필리핀 근로자 숫자가 2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복음을 전했던 어린 여자 종처럼 그들은 일반적인 선교사나 목회자들이 접촉할 수 없는 특수한 지역인 이슬람이나 타문화권에서 생활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한국 선교는 교회 건물을 짓는 유형적 사역에서 특수 상황 속에 보내질 필리핀 성신도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파송하는 사역에 집중해야 할 때라 여겨집니다. 필리핀은 아시아 유일의 카톨릭 국가이면서 기독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더불어 일반적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특수 영역에 파송되어져 사역할 수 있는 최고의 선교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필리핀에 더욱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한국 선교사와 함께 이 시대 열방을 선교하는 귀한 동역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계 각국으로 나가 있는 필리핀의 일꾼들이 평신도 사역자로 거듭나고 또 그 영향력이 날로 확장될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필리핀의 오일준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필리핀이란 복음의 불모지에 뿌려진 믿음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는 첫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믿음이 지금까지 이어졌을 텐데요. 그건 바로 그 때와 또 장소에서 묵묵히 헌신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중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와 같은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지금은 기독교 박해가 심해지고 있지만 오래전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선배들 덕분에 신앙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From the break of the dawn until late night, with the excitement and noises, Beijing, the capital of China, never sleeps. At each street corner, the sound of modernity and business is getting louder. In the midst of all the noise, people find a quiet place, a unique photo gallery with touching stories.
Christian photographer Peng Rong says people in these pictures are special. These were soldiers for Jesus Christ. They spent their whole lives spreading the truth in China. They live for the Lord and are willing to die for the gospel. These Christians are from various Chinese cities. Lujiang is one of them. It is one of the smallest cities in eastern China, with a population of 30,000 people. Few people have a reason to come here. Peng Rong wanted to come here to take photos of dedicated Christian evangelists. Some of them never had the opportunity to preach in church. They had Bibles with them everywhere they went. When I met them, they told me they had the most useful tool, the Bible. They don't need any building. God always provided places to share the good news. Peng's entire gallery is full of images from a recent trip. As a Christian, Peng was inspired by the stories he heard. He said the highlight of the journey was the hope these Chinese missionaries shared about the future. A few of them are close to 100 years old. They constantly pray for this nation, trusting that China will soon become the largest Christian nation. Prayers can move mountains. As I viewed each image, I was so moved by the stories I read. I compared my faith with these older Christian believers. I know I still have a long way to go in my faith journey. I hope someday I could meet some of them in person. Stories like these have motivated some American millennials to move to China to learn the language and its culture. Many feel the Lord is preparing them to serve the people of China. Kenneth King was born and raised in Norfolk, Virginia. At the age of 23, instead of seeking 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he decided to make a change. Which is really interesting to me because it's so foreign. It's very different from any Western language, German, English, Spanish, French, whatever. Also because China's got a very rich history to it, and its culture is also very different from American culture as well. So those are all really attractive to me because they're so different. Kenneth is a Christian, called by God to move to China. His parents were excited about his move. They knew God could use their son in a big way. Besides going to school in China, he also fell in love with the local culture. He makes trips around China, talking to the locals. He believes more American millennials will be motivated to travel overseas for bigger opportunities. More millennials wanting to get a bigger head start in the beginning, plus having the option to travel and work abroad. I mean, most people will take a job that lets them travel a little bit, particularly when they're young, when they're my age, and getting to live outside the United States. That's causing a lot of millennials to come to China or other countries. Chinese Christians have helped Ken find part-time work and improve his Chinese language skills. His favorite weekend activity is to write Chinese characters. He says in the long run, he will love to speak better Chinese and join a local Chinese church. Ken hopes government leaders open their eyes to Jesus Christ this year. And he's encouraging more young American Christians to follow his lead to change Chinese lives and their own. Meng-Fei Li, CBN News. 대한민국 곳곳에 복음을 심은 믿음의 순례길을 안내해드립니다. 총신대학교 라은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김제와 또 군산을 다녀왔는데 오늘은 네. 전주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네. 전주. 예, 한옥마을이 유명하죠. 최근에는. 예, 그 전주 톨게이트를 가면 네. 호남 제1문 어. 이 톨게이트에 벌써 돼 있잖아요. 네. 또 호남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 선교부. 네. 뭐 그다음에 뭐 한지로 또 유명하고. 네. 근데 한옥마을 그렇죠. 유명하고. 한옥마을에 또 얽힌 이야기도 또 있어요. 한옥마을에는 본래 일본 애들이 그 서문박
작게 해서 네. 하다가 이 애들이 이제 상업이 번창하니까 안으로 네.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인들이 이 애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의 네. 한옥마을이 전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있고 또 본래 그 전주라는 이름은 네. 본래는 완산이었어요. 네. 완산. 지금 전주에 완산구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래 거기에 시작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경덕왕 신라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경덕왕이 이제 그 지역을 전주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주라고 할 때는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제가 전주를 여러 번 가거든요. 네. 가보면 그 동물원도 이제 가끔씩 가봐요. 동물원이요? 예, 동물원이 네.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크더라고요. 아, 그래요? 에버랜드와 서울대공원 다음에. 네. 예, 그래서 저도 몰랐던 얘기인데요. 예, 그리고 그게 고속도로 그 한국도로공사에서 만든 신문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한지 때문에 제가 주로 가기도 하지만 예, 집회도 가지만 아마 그런 그 역사가 있는 그 전주.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또 3.1 운동의 시작도 그게 3월 13일 날 거기에서 이제 만세 운동이 시작하거든요. 3월 10일 날 시작을 했는데 3월 13일 날 전주에서 시작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지금 순서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지는 않지만 호남 지역이 가장 복음의 시작점. 예. 그렇게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전주에 저희가 몰랐던 많은 이야기들이 좀 숨겨져 있죠. 있을 거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저희도 전주에 다녀왔습니다만은 네. 사실 이 전주가 호남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방문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잠깐 이 교회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호남 기독교 전파의 기초가 된 교회도 그곳에 그렇죠. 있다고요. 네. 그 교회가 이제 서문 교회인데 원래 이름은 서문박 교회. 서문박교회. 예. 네, 서문 밖에 있는 교회인가 봐요. 그렇죠. 네. 이제 본래는 서문외교회라고 불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서문박교회인데 뭐 현재로서는 서문교회인데 네. 그 서문교회와 이제 연관된 일들은 참 이야기가 많죠. 먼저 최초로 기독교인이 세례를 받으신 김창국 목사님. 네. 네. 자기 그 조부모와 함께 네, 최초로 1897년에 이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서문교회의 시작은 1895년에 네. 이제 레이놀즈 목사님과 데이트 이제 선교사님이 초가집을 이제 구입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 네. 근데 지금의 교회는 젠킨 선교사가 이제 95년에 교회를 시작했는데 뭐 수백 명이 모여들었는데 그 시작점이 이제 김창국 목사님이에요.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그리고 광주에 가서 목회를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서문교회 하면 제1대 한국인 목사님을 또 기억해야 돼요. 네. 김인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본래 한학자고 교육가였는데 이분 목사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이 3.1 운동에 뛰어들었고 또 지도자였어요. 네.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1919년까지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일본 애들의 추격을 받아서 이제 상하이 거기 임시정부로 가서 23년에 과로사로 돌아가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물 또 유명한 이름이 있는데 본래 이름은 이보한이고 별명은 이거두리. 거두리요? 거두리. 네. 우리 찬송가 거두리로다. 거두다. 네. 이보한 씨라는 분이 있어요. 예, 이보한 씨의 그 일화가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인데 본래 이분은 이제 양반집 서자, 서자 출신인데 자기 아버님 이경호 씨가 이제 강도에게 거의 뭐 사경에 헤맬 정도로 매를 맞아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포사이드 선교사가 가가지고 그것을 낫게 해줘서요. 그리고 이제 왕진을 가는 거죠. 왕진 왔다 갔다 하면서 포사이드 선교사도 강도들에게 거의 뭐 죽을다시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한성병자를 낫게 하는 것을 보고 이경호 씨가 이야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 가문에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랬는데 이보환 씨가 그러면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먼저 예수를 믿고 지금의 서문시장 막 담임이거나 그다음에 거린들, 거지들 이렇게 전도하는 때 이분이 불렀던 노래가 거두리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을 거두리. 거두리.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장례식을 거린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실 때 수많은 그 거린들이 그 장례식을 인도할 정도로 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하나의 위인이죠. 이제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을 마지막 분을 소개하는 배은희 목사라고. 네. 저의 육촌 모친도 유치원을 세웠거든요. 굉장히 오래전인데. 네. 근데 최초의 유치원이 배은희 목사님에 의해서 1921년에 전주에서 세워졌어요. 네. 근데 최초의 그런 거 보면 뭐 전주는 다 최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러게요. 최초가 상당히 많네요. 네, 저희가 기억해야 할 좀 인물들도 네.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가 하면 서문교회 마당에 좀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종탑이 있다고요? 종탑.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거고 네. 그리고 현존하는 거죠. 저도 어릴 때 종친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종이라면 늘 이제 교회에 낭만이 있고 네. 또 우리 그 크리스마스 송 가운데서 단일 종일 땡땡땡 그런 네. 그 느낌이 있고 네, 그런데 오늘 찬송을 많이 불러주시네요. 그렇죠. 정친 선교사님이 43세로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또 자녀도 죽고 그런데 이제 그의 아내 볼링 선교사가 이제 딸을 데리고 고향으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왔을 때 미국인들이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너 남편 잃고 왔다고 우리가 뭘 도울 일이 없느냐 이러니까 이분이 대뜸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이 그 서문교회를 개척을 하고 짓다가 종을 마련하지 못하고 왔다. 이러니까 미국 분들이 그럼 우리가 그 종을 선물하마 이래가지고 네. 종을 선물을 했는데 그걸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니고 미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지름이 1m나 돼요. 네. 굉장히 커요. 그냥 조그마한 게 아니고 1m 되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것을 배를 타고 한 달 걸려서 제물포까지 와가지고 제물포항에서 전주까지. 금강에서 소달구지로 타가지고 지금의 그 교회. 근데 그 모습이 지금 나무라든가 그 장소라든가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네요. 그러게요. 네, 이렇게 저희가 서문교회 종탑까지 좀 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전주 지역에도 뭐 기독교 유적지가 뭐 서문교회에도 있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이 앞서 좀 있을까요? 최초의 그 세례자였던 김창국 목사님을 이제 레놀즈가 가리키면서 1900년에 세운 학교가 바로 신흥학교. 신흥학교. 1900년. 그다음에 이제 병원을 이제 잉골스 여성교사님이 시약소를 통해서 시작을 한 게 지금의 예수원, 보통 이제 예수병원 이제 이렇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기전여학교가 레놀즈의 부인이 이제 기전 이제 여학교인데 여기 또 일화가 있어요. 이제 동학혁명이 1894년에 일어났는데, 예, 그렇죠. 그때 상당히 어려웠댔거든요. 그때 이제 이 서문교회가 95년에 재워졌으니까. 근데 이제 동학혁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선 정부가 이 전주를 성시화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러면 선교사들은 물러나라 이래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완용 우리 국적이라고 말하는 이완용이가 그거 내 땅이 있으니까 그 땅 가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의 기전 여학교가 이완용이가 기정한 땅에서 이 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전 여학교, 신흥학교, 그다음에 뭐 예수병원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과 함께, 왜냐하면 동학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반감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위로해 줬죠. 예, 그런 흔적들이 있죠, 지금도. 네. 이제 다시 한번 좀 전주를 방문하게 되면은 네. 좀 보지 않았던 것들을 좀 보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럼요. 그동안에는 그렇습니다. 뭐 한옥마을이나 전주 비빔밥 정도만 생각하고 내려갔었는데 네, 이제 좀 한옥마을 갔다가 기독교인으로서 전주 비빔밥 먹고 네, 코스죠. 네, 이제 기독교인으로 좀 다른 시각으로 좀 전주를 바라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오늘 전주 순례길 의미를 좀 마지막으로 짚어주신다면요. 정말 최초의 그 호남의 복음의 시작, 네. 그리고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하는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들이 병원이나 여학교 그리고 남학교로 시작했던 그들의 헌신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종,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그 종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은 한국 교회의 큰 유산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역사에서 그야말로 최초의 의미가 많았던 전주로 함께 가봤습니다. 라은성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 유학을 경험한 청년들 가운데 현지에서 대마초나 필로폰을 접하고 약물 의존자가 되는 경우들이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른 중독과 다르게 약물은 크게 드러나지 않아서 발견이 힘든데요. 우리 사회에 퍼져가는 다양한 중독 현상과 또 그 위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약물 중독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중독치유연구소 박종현 소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약물 중독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요. 일단 최근에 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먼저 나눠보고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문제, 일단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요. 우리 한국 정부는 이전부터 게임 중독이란 부분들을 질병으로 분류는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중독이란 이름이 가지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가몰입이란 용어로 대체해서 실제 예방 교육이라든지 상담은 계속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 중에 WHO가 실제 게임 중독을 질병 코드를 부여하겠다라고 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는 게임 중독이란 부분이 특정 나라의 질병들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 질병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들을 질병으로 분류를 해서 전문적 치료나 예방이 들어가야지 이것들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라고 본 것이고요. 이 부분의 긍정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기존의 중독으로 분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전문적인 치료라는 것들이 실제 중독의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진단 코드가 나옴으로 인해서 질병적인 연구라든지 아니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정적인 부분은 그럼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부정적인 부분들을 본다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독이라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 아이가 게임에 중독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걸 게임에 중독된 아이의 문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이 아이에게 뭔가 잘못한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독이 됐다라고 바라보는 시선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만들어지면 이전에는 적극적 치료라는 부분들이 좀 더 가능해졌다면은 한쪽으로는 가정에서는 이 문제를 더 숨기려고 하는 모습까지 또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엄밀하게 말하면 부정적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먼저 게임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좀 약물 중독 실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이 약물이라는 것이 크게 드러나지 않아서 발견되기가 어렵다 이런 점을 저희가 앞에서도 짚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 곳곳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고요? 실제 대검찰청에서 매년 마약백서라는 것들을 발간을 하는데요. 2016년도, 17년도에 14,000여 명 정도, 작년에는 12,000여 명 정도가 약물 사용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소위 말해 중독에 관련된 모든 통계들은 최소 통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보이지 않는 것들은
드러난 통계의 10배를 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배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약물에 관련된 문제는 예. 우리가 나와 있는 수치보다는 더 많은 부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것들이 예전에는 특정 직업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조기 유학이나 네. 그리고 유학을 갔다 돌아온 친구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여행도 많이 자유화되고 이런 과정 안에서, 그리고 모바일 메신저라는 게 발달하면서 네. 20대에서 훨씬 더 쉽게 약물을 접하고 예, 쉽게 약물을 사용하는 현상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실제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성인 약물까지도 진행이 된 경우가 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참 언론에서도 이 약물 중독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동안에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약물을 처음 접하게 되거나 약물을 좀 유입하는 경로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 나라에 가서 약물 중독이 되고 네. 들어와서 약물들을 구입하는 루트가 대부분은 그 나라에서 사갖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주로 많았었습니다. 네. 사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마약이 들어오는 루트들은 대부분은 국제 우편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마약 관세청의 마약 탐지견 센터의 직원들이 서울 우체국에 외국 화물들이 들어오는 우편물이 들어오는 곳에 실제 파견이 돼서 그곳에서 마약들을 많이 잡아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부 마약 대마를 허용한 나라에 가서 실제 사용을 하고 소량을 개인이 들고 들어오는 방식들도 있고,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 필로폰을 들여오는 방식들. 예. 그래서 범죄 조직이 들고 들어오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개인이 가지고 들고 들어오는 물량이 좀 더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처음에 어떻게 좀 접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뭐 주변에 뭐 친구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약물을 접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나요? 우선은 호기심에 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이런 방송 매체들이 약물에 관련된 사건들을 보도하게 되고 그리고 약물에 관련된 저희가 예방 교육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약물을 처음 접하게 되는 것들은 정말 저 약물이 그렇게 효과가 좋아? 정말 기분 좋아질 수 있는 거야? 얼마나 좋길래 쟤도 저런 약물을 할까라는 호기심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호기심 다음으로는 주변의 친구들의 권유가 한 40% 이상. 아, 40%나 돼요? 친구들의 권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적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네.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가 됐던 나누는 문화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안 나눠도 될 것까지 굳이 나눠서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써봤는데 정말 좋더라. 너도 한번 써봐. 라고 해서 저도 실제 보호관찰소에서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다 보면은 친구분들이 같이 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게 친구가 사용을 하다가 이게 있으니까 너도 한번 써봐. 해서 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약물을 같이 사용해서 친구분들이 같이 오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게 성인들의 경우에도 문제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이나 이런 경로들을 통해서 학생들도 많이 접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예방 교육인 것 같은데요. 이런 교육과 관련된 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약물 관련 예방 교육을 초, 중, 고에 매년 2시간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가 다 약물로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의 경우는 금연교육과 인터넷 교육, 성교육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고등학교로 넘어가면 그때쯤에 이제 약물이 들어가고 도박교육이 같이 첨부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청소년기 아이들이 약물에 대해서는 오히려 성인들보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약물들이 유통이 되느냐 이 부분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희가 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국내에 유통되는 약물의 종류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가장 오래된 부분들은 필로폰이 가장 오래됐고요. 근데 예전에는 필로폰이 주였다면은 이제는 필로폰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현재는 엑스터시라고 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해서 알약 형태의 마약들이 이제 주로 판매의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범죄를 보면은 70% 가까이가 향정신성 의약품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이고 그 다음이 필로폰 그리고 대마 그리고 거기에 최근에 프로포폴이라든지 아니면 해피벌룬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또 예. 물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쓰던데요. 네. 그거는 어떤 거죠? GHB라고 하는 물뽕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 그거는 쾌락을 느끼기 위해 쓰기보다는 강간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색무취무미고 실제 상대방에게 한두 방을 떨어뜨렸을 때 한두 시간의 기억이 흐릿해지고 4시간 정도 의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때 통상적으로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금품이 없어지는 일들이 몇 년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해 주신 약물들이 다 국내에서 지금 유통이 되고 유통이 되고 있는 약물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좀 예방과 좀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기준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중독이란 말이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어서 뭐 약물 의존성, 의존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느 정도 상태면 약물 의존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나라 법 기준으로 보면은 단순히 소지하고 있거나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다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약물을 한 번 사용하느냐 10번 사용하느냐를 중독의 기준으로 놓기보다는 우선 법적인 부분에선 처벌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게 중독이 될 정도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세 가지 기준을 놓고 보면 됩니다. WHO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 하나가 강박적 사용이라는 겁니다. 내가 조절하지 못하고 약물을 계속 사용하고 싶은 욕구, 충동이 생기는 것. 또 하나가 사용량이 늘어가는 내성. 처음에는 조금을 사용해도 충분히 만족을 얻을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양이 점차 늘어나는 것. 그리고 사용을 중단할 때 나타나는 금단 증상. 이 세 개가 나타났을 때 중독이라는 의존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은 이 치료라는 부분이 지금 매우 중요한데요. 다른 중독과 다르게 약물 중독인 경우는 법률적 문제가 개입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벌이란 것들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판매나 소지나 말 그대로 제조 같은 것들은 처벌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 자수를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고 난 이후에 상담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이 들어가는 게 맞고요. 단순 투약에 관련된 경우는 2007년도에 마약류 관련된 법이 바뀌면서 국가에서 지정한 마약류 치료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의 치료비도 무료고요. 그래서 단순 투약인 경우 내가 혼자 쓰려고 사용을 했을 때는 그 치료병원에 가서 입원 치료를 한 3개월 받고 나오면은 그 건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약물이 몸에 남아있고 그것들이 금단 증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정병원에 가서 입원 치료와 해독 치료라고 이야기하는 몸 안에서 약물이 다 빠져나갔을 때 그런 가운데 집단 치료가 같이 이루어지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 시기 가족들은 약물 중독자의 관계 안에서 공동의존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은 가족 나름대로의 가족 상담을 받으시고 그리고 병원 치료가 끝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나오신 분들이 실제 약물에 대한 불합리한 기대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 아니면 직업재활에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상담을 통해서 받으신 후에 마지막에는 자조 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단약을 유지할 수 있게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치료 과정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앞서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뭐 교회나 또 가정도 옆에서 좀 많이 도와주고 또 그 치료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봐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치유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들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해주시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약물 의존이라는 부분들이 가족이 알게 되는 시기가 대부분 약물 의존자들은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교회나 가정에 다 숨기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어느 때 알게 되냐면 법적으로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됐을 때 이때 대부분 가족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느끼는 그 감정과 소위 말 나를 속였다라는 거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진작 얘기를 했었었는데 왜 얘기를 하지 못했나 그리고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마약을 사용하다 걸렸다 잡혔다라는 것 자체가 이분들에겐 되게 수치심과 그 죄의식을 만들어내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가정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중독의 문제가 이미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독에 대해서 가족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중독은 무엇이 약물 중독이 되고 약물 중독이 됐을 때 어떤 과정을 겪는다라는 것들을 가족들이 알지 못하면은 이
이분들이 회복을 위한 도움을 주고자 할 때 가족이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전문가에게 꼭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가족이 교회가 나서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해줄 수 없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서 이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하지 말아야 될 걸 굳이 얘기한다면은 중독의 문제는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 문제가 전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빙산이 이렇게 있으면 빙산이 보이는 건 윗부분만 보이지만 그 밑에 더 많은 얼음들이 있는 것처럼 중독의 문제도 보이는 요만큼이 다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주면 요 밑에서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중독의 문제가 다 드러날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가족분들이. 기다리고 문제가 다 드러났을 때 도움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독자가 중독에 빠져서 한 행위에 대해서 가족들이나 교회가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시면 안 됩니다. 본인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지 이것들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본인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책임져 주셔도 안 되고 그분의 행동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가져서도 절대 안 됩니다. 죄의식, 죄책감 자체가 이분들로 하여금 약물을 더 사용하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조심하신다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좀 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약물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이 중독 문제가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우리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중독연구소 박종현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명인들이 때하는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학창시절 있었던 일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팬들은 물론이고 당사자도 매우 당혹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지나온 모든 시간이 나를 만들었듯이 그 시간에 대한 책임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자극적인 관심을 좀 자제해야겠습니다. 미래를 결정하는 지금의 시간들이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그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